어떤 선택은 운명을 바꿉니다. 40세 임정희가 그날 산비탈을 오르지 않았더라면 한 노인은 차디찬 흙 속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용기와 탐욕에 눈먼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목격. 깊은 산골, 인적 드문 산비탈. 임정희는 자신이 심어둔 어린 산삼묘종을 살피러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산에서 살았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무거웠어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길 끝자락에 검은 차 2대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런 깊은 산속까지 승용차가 올라올 리 없었습니다. 임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죠.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차 문이 열리고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결박된 노인 한 명을 끌어냈어요. 노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임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칼을 꺼냈어요. 번뜩이는 칼날이 노인의 배를 향해 깊숙이 찔러 들어갔습니다. 아드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기계처럼 냉정했죠. 칼에 찔린 노인은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미 파여있던 구덩이였어요. 사내들은 서둘러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마지막으로 허공을 휘저었지만 곧 흙 아래로 사라졌죠. 그들은 노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증거인멸이었어요. 임정희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지금 움직이면 자신도 죽는다는 걸. 킬러들이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산속엔 다시 빗소리만 남았어요. 임정희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미약하게, 정말 미약하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임정희는 있는 힘껏 노인의 상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의 배에선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상처 부위를 눌렀죠.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었죠. 아니, 어쩌면 땅이 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임정희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장 구출. 노인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운막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문제였죠. 산등성이를 넘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40세 여자가 성인 남성을 업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임정희의 다리는 단단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빗물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발목이 휘청거릴 때마다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임정희는 멈추지 않았죠. 등 뒤에서 노인의 옅은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에 땀과 빗물이 뒤섞였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마침내 운막이 보였을 때 임정희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운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그리고 그제야 상처 부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칼이 복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칫하면 장기가 손상됐을 수도 있었죠.
임정희는 예전 간호사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물을 끓이고 바늘과 실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노인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통증은 느끼는 모양이었죠. 임정희는 식은땀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봉합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고 나서야 그녀는 주저앉았어요. 그때 노인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임정희를 바라봤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임정희의 손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금강 두 글자였습니다. 노인은 그 글자를 쓰고 나서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임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강승만. 금강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렇다면 아들이라는 사람은 강진호, 금강그룹 부회장.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 임정희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자신이 엄청난 일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인을 살렸고 그 순간부터 그녀도 표적이 된 거죠. 3장 추격. 창밖을 보니 산 아래쪽에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손전등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임정희는 직감했죠. 저들이 강승만을 찾고 있다는 걸. 운막 바닥엔 작은 지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김치와 채소를 보관하는 공간이었죠. 임정희는 강승만을 그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저장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멍석을 깔고 김치 항아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운막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어요. 불빛이 임정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죠. 임정희는 침을 입술에 흘리며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 미쳤나? 할매, 여기 노인 한 명 못 봤어? 노인?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헤헤. 사내들은 운막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멍석 아래 저장고는 눈치채지 못했죠. 김치 항아리들이 자연스럽게 위장이 되어준 겁니다. 사내들이 나가고 임정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려왔어요. 10감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었죠. 임정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강승만의 얼굴과 옷에 진흙을 꼼꼼히 발랐어요. 10감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네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강승만이 가늘게 웃었어요. 임정희는 대답 대신 그를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반 등산로는 위험했습니다. 임정희는 수풀이 허리까지 오는 비법정 탐방로로 발을 들였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죠. 그녀는 신고 있던 장화 한 짝을 일부러 벗어 반대편 늪지대에 던졌습니다. 미끼였죠. 저쪽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과연 얼마 뒤 드론들이 장화가 떨어진 방향으로 모여들었어요. 임정희의 작전이 먹힌 겁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암벽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틈새로 몸을 숨기며 나아갔어요.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갈 때마다 임정희는 바위처럼 굳은 채 숨을 멈췄죠. 마침내 폭포 뒤편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강승만은 품속에서 작은 비닐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마이크로필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아들놈을 무너뜨릴 수 있네. 금강그룹의 모든 비리가 여기 담겨 있어. 횡령, 탈세, 뇌물. 전부. 임정희는 필름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죠. 그때 폭포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색견을 풀었습니다. 임정희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산초 가루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뿌렸죠. 잠시 후 개들이 괴로운 듯 바닥에 코를 대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킬러들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정희는 강승만을 업고 산불 감시 초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거기엔 통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곳만 도착하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게 하나 있었죠. 배신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장 배신. 초소로 향하는 낡은 외나무 다리. 건너편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임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강승만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어요.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야.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맹소를 지으며 말했죠. 회장님을 이쪽으로 넘기시죠. 그럼 당신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김순경. 마을 주재소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강진호에게 매수당한 상태였죠. 김순경이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삐걱거렸어요. 임정희는 다리 옆에 묶여있는 낡은 밧줄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강승만이 속삭였죠. 저 밧줄은 다리를 지탱하는 거였어요. 다리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임정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순경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졌죠. 그녀는 밧줄을 묶어둔 말뚝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순간 다리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순경이 비틀거렸죠. 그가 총을 쏘려는 순간 숲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군용 우비를 입은 남자. 박 씨였어요. 박 씨는 순식간에 김순경의 팔목을 비틀어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로프로 그를 묶어버렸죠. 박 씨는 과거 정보사 요원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이 산골에 숨어 살았지만 임정희가 그의 신경통을 고쳐준 인연이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진호가 보낸 용병들이었습니다. 헬기가 초소 위를 맴돌며 방송을 내보냈죠. 박 씨는 임정희와 강승만을 비상초소 건물 안으로 이끌었어요. 세 사람이 초소 안으로 피신하자마자 헬기에서 최루탄이 투하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었어요. 박 씨는 주변을 둘러보다 화물용 케이블카를 발견했습니다. 저걸 타야 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정희는 녹슨 열쇠를 찾아냈어요. 박 씨는 강승만을 들것에 고정한 뒤 케이블카에 태웠습니다. 용병들이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어요. 총탄이 케이블카의 얇은 철판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몸으로 강승만을 덮었죠. 케이블카가 덜컹거리며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총탄이 고정 부위를 맞췄어요. 케이블이 끊어지기 시작했죠. 뛰어내려야 해. 밑에 물이 보이지? 거기로. 여기 있으면 100% 죽어. 뛰어내리면 1%라도 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디찬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오장 재정비. 물속은 차가웠습니다. 임정희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박 씨가 강승만을 부축하고 있었죠. 그들은 바위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위에서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수색하고 있었어요. 박 씨의 말에 세 사람은 물살을 타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으로. 한참을 내려가자 폐교 건물이 보였어요. 폐교 보건실엔 오래된 의료기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캐비닛을 뒤져 유통기한이 지난 항생제 주사액을 찾아냈어요. 강승만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주사를 놓았어요.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강승만의 호흡이 조금 안정됐죠. 박 씨는 간이 통신 장비로 전파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옛 동료에게 강승만 회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도움이 오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죠.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필름 잘 가지고 있나? 그걸로 진호를 무너뜨릴 수 있어. 모든 비리가 담겨 있거든. 박 씨가 필름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다고. 그때 학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재빨리 오토바이를 끌어냈어요. 임정희 씨, 이걸 타고 도시로 가시오. 이 증거를 법무법인에 넘겨야 해. 내가 회장님을 지킬 테니 어서 가. 임정희는 필름을 품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이제 모든 게 그녀의 손에 달렸습니다. 6장 진실의 폭로. 서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임정희는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위장해 건물에 들어섰어요. 경비의 눈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탔죠. 20층.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승만은 실종 상태였으니까요. 임정희가 마이크로필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강승만이 피로 쓴 금강이라는 글씨를 보여줬죠. 변호사는 필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강진호 부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금강그룹 이사회. 강진호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치매로 산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박 씨가 제어실에서 조작한 거였죠. 화면에는 강승만이 칼에 찔리고 구덩이에 밀려나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임정희가 마이크로필름을 들고 들어왔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박 씨가 휠체어를 탄 강승만을 이끌고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강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으니까요. 강승만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강진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죠. 하지만 강승만은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엔 이미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탐욕스러운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다는 건. 강승만이 임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그 산속 구덩이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을 거야. 임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다. 하지만 강승만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 자네를 내 딸로 생각하고 싶네. 임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7장 새로운 적. 강승만이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탐욕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어느 날
강승만의 여동생 강여사가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강승만은 알았죠. 저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강여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치매 진단서였어요. 산에서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이었죠.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오빤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제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강승만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죠. 임정희가 달려왔지만 강승만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당분간 의식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강여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법원은 그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강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임정희를 공격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빠가 정상이 아닐 때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임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병원. 간병인 복장을 한 의문의 남자가 강승만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링거에 뭔가를 주입하려 했죠. 임정희가 그걸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꺼냈어요. 임정희는 피하려 했지만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죠. 그때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자를 단숨에 제압하고 로프로 묶었어요. 임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실시간 방송을 켰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여사가 보낸 자객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화면엔 묶인 남자와 주사기, 그리고 피 흘리는 임정희가 담겼어요. 실시간 방송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이 병원 로비로 몰려들었어요. 압박에 못 이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씨는 강여사와 결탁한 주치의의 집에서 조작된 진단서 원본을 찾아냈죠. 증거는 명확했어요. 강여사는 문서 조작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팔짱 기적과 재생. 임정희가 병실에서 강승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 좀 떠달라고. 그때 강승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이 떠졌죠. 정희. 야. 네. 저예요. 임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법원은 즉각 강여사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임정희에게 임시 후견인 권한을 부여했죠. 강승만은 재활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휠체어에 의존했지만 점차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정희가 매일 곁에서 그를 도왔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편 강진호와 강여사 일가의 상속권은 모두 박탈됐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됐죠. 구장진정한 가족. 강승만과 임정희는 정의재단을 설립했어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임정희가 직접 산골을 돌며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1년 후 임정희가 처음 강승만을 구했던 그 운막 자리엔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금강숲 속 도서관.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된 거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었고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승만은 이곳에 자주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죠. 그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깊은 산속에 살던 용감한 여자 이야기를. 강승만은 임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강승만은 임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그의 딸이 된 거였습니다. 자네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도. 두 사람은 도서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강승만이 묻힐 뻔했던 그 구덩이 자리. 이제 그곳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터전이 된 거죠. 자넨 나를 살렸고 난 자네에게 가족을 주었네. 우린 서로를 구한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아버지와 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 박 씨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강승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으니까. 임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또 일해야겠다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작은 축제를 여는 거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강승만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사업만 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저를 살린 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진. 강승만은 임정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임정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이 사람이 제 딸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진짜 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죠. 임정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후, 금강그룹은 국내 최대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정의재단은 전국 곳곳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죠. 임정희는 이제 금강그룹 이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산골을 돌며 사람들을 도왔어요. 강승만은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그 산을 올랐습니다. 강승만이 묻힐 뻔했던 그 자리. 이제 그곳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나한텐 자네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저야말로요,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축복처럼.